미국에서 제일 큰 대형마트죠. 월마트가 AI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줄이고 있고, 월마트가 이뤄내고 있는 다양한 혁신들, AI를 통한 물류 자동화, 이 시스템을 각 주요 전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거점마다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학습 능력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리소스를 최소화하면서 끊김없이 물류가 자동적으로 다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당연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빠른 네트워크가 필요할 거고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 단에서의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AI 시대에도 분명 지금의 일자리와는 사뭇 다른 환경의 새로운 업무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 그 와중에 분명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이수호 기자님 모시고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이라는 곳에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수호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10여 년 정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상주하면서 그쪽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쭉 듣고 있는 전문 기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IT, 게임, 그리고 콘텐츠 업계에서 AI가 빠르게 사람을 좀 대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이미 안타깝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AI에 대해서 좀 체감하고 있는 시대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IT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특히 이제 수출이나 또 내수를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는 콘텐츠 비즈니스들을 많은 기업들이 판교에서 영위하고 있는데,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상 인력 조정이나 내지는 구조 조정 또는 일정 수준의 어떤 분사를 통해서 인력 효율화를 꾀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모습이고, 사실 이제 그 밑단에는 AI의 등장이 있었죠. 특히 콘텐츠를 제작하는 환경 자체가 AI의 등장으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또 최근에 딥시크라고 중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소스 모델로 AI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과거에는 AI 서비스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지출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쌌다면 기업들의 접근성이 좀 높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최근 1, 2년 사이에 AI의 접근성이 많이 낮아졌어요. 많은 기업들이 AI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특히 그래픽 디자이너, 초반에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획 단계에서까지 지금 AI가 침투하는 게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10명이 사던 일을 2-3명 정도가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이미 입증이 된 상태고, 그렇다 보니까 국내 콘텐츠 기업,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력 조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가 가져올 이 대학살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저는 AI는 이제 인간처럼 변화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간이 또 AI처럼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AI 때문에 그럼 어떤 직업이 먼저 없어질 거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화이트 칼라 직업군 중에서 컴퓨터에 대한 사용 빈도가 좀 높았던 직군들, 보통 우리가 이제 사무직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사실상 첫 번째 위협에 이미 봉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문성을 지녔던 일종의 라이센스가 필요했던 직업군에서도 사실 우리가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런 나름의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했던 고학력의 고소득을 받던 직업군 안에서 보조하는 스텝 인력들이 상당수 많이 존재했어요. 우리나라 5대 로펌 같은 경우도 인력들이 생각보다, 물론 변호사들이 많지만 이를 서포트하는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분들의 니즈 자체가 과거보다 확실히 많이 줄고 있다는 게 목격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형 로펌이 아닌 소형 로펌 같은 경우는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사실상 라이센스 기반의 화이트칼라 직종들의 직업의 어떤 개수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 판교 테크노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대기업 안에서 일종의 페이퍼워크 하시는 분들, 서류를 통해서 어떤 기획을 하고 이거를 각 주요 운영부서에 전달을 하고, 이런 걸 평가를 거쳐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또 상품을 만들고 이후에 나서의 어떤 서비스 과정이나 이런 거의 전 모든 단계까지를 사람이 했다면, 이제는 AI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좀 효율화되는 단계로 이미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는데, 단 이 AI의 적용과 파급 속도를 지금 유일하게 늦추고 있는 거는 사실 기술의 진화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거버넌스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밀려나는 인간의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AI를 도입할 때 그 데이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무단으로 우리가 학습하고 추론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데이터 자체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기업들이 오로지 다 소유해도 되는가, 중국이 학습한 데이터, 미국이 학습한 데이터, 특정 기업이 학습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일종의 AI 윤리에 대한 이슈인 거지. 기술의 진화 때문에 지금 더딘 AI 적용? 뭐 아직 대중분들은 AI가 그렇게 우리 삶에 맞게 많이 와닿아 있어? 라고 물어보시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느껴지는 게 없는데 라는 분들 실질적으로 많으실 텐데, 결국 그 이유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간의 문제 때문에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화이트 칼라들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의 일자리가 다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AI가 인간처럼 되고 인간이 AI처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AI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롤은 저는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남을 직업은 어떤 특징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AI를 어떻게든 잘 쓸 수 있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군들일 텐데, 결국 우리의 산업계 안에서 지금 일단 없어지는 일자리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에서 제일 큰 대형마트죠, 월마트가 AI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줄이고 있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존 주가 올라가는 차트보다 월마트 주가 올라가는 차트가 훨씬 더 거칠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홈플러스도 최근에 굉장히 큰 말이 많았고 대형마트가 다 무너지거나 망하는 구조인데, 정작 미국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이커머스가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데도 월마트 주가는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기술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월마트가 이뤄내고 있는 다양한 혁신들, AI를 통한 물류 자동화, 이 시스템을 각 주요 전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그 거점마다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 학습 능력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리소스를 최소화하면서 끊김없이 물류가 자동적으로 다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당연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마트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유지 보수해 나가는 쪽의 일자리들은 계속 필요해요. 생각해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과거에 PC 시대보다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정말 많은 데이터가 늘어났잖아요. 네트워크 속도도 당연히 늘어나야 했고요. 이제는 앞으로 더 빠른 네트워크가 필요할 거고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초저지연이라고 하는데, 이런 네트워크 단에서의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시계를 과거로 돌려봤을 때 러다이어트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 직물공들이 어떤 자동화된 기계가 등장을 하면서 그걸 부셔야 된다, 저게 어떤 우리의 일자리들을 빼앗아 간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자동차가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많은 마차 운송부나 사실은 뭐 지게차를 모는 많은 분들이 괴물이 등장했다, 저걸 부셔야지 우리 일자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정치권에 압력도 넣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동차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반추해보면 AI 시대에도 분명 지금의 일자리와는 사뭇 다른 환경의 새로운 업무 환경이 만들어질 거고, 그 와중에 분명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그 구조조정이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네, 저희도 사실은 미국을 되게 자주 나갑니다. 출장도 많고 또 현지 사정을 들어야 되는 이슈도 많아서, 사실 국내에도 법인이 많아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뭐 페이스북, 지금 메타라고 하죠. 메타 코리아도 있고, 아마존 국내 법인도 따로 있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다 있는데, 최근에 국내에 머물고 있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지사장 인력들이 많이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미국 빅테크는 생각보다 인력을 굉장히 많이 빠르게 줄이고 있어요. 미국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세일즈포스 CEO가 최근에 1000여 명의 인력을 해고하고 이제는 중급 애매한 수준의 3에서 5년차, 5에서 7년차 기반의 개발자들은 뽑지 않겠다,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툴들을 보면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한 연봉 2,500,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면,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연봉이라기보다는 결국 그 정도의 비용만 지출을 하면 사실상 3에서 5년 차의 개발자가 하는 일들을 능숙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서 밑단에서 지시도 해야 되고 프롬프트도 넣어줘야 되고 그걸로 중간중간 수정을 하고 조정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3에서 5년 차 직군의 직원을 관리하는 데도 중간 매니저는 있어야 됩니다. 즉
AI를 다루는 인력이 그 인건비는 들지만 고용이랑 채용 과정에서 신입을 굳이 뽑아야 되나? 초급 경력을 굳이 뽑아야 되나? 이미 3천만 원만 내면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훌륭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미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그래요. 미국은 지금도 매우 무섭고 빠른 속도로 AI 서비스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도 매우 무섭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각각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아직은 테스트베드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력 해고가 조금 더 쉬운 환경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 구조조정이 좀 더 많이 뉴스로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 검색해보시면 알 거예요. 뭐 메타가 최근 1년 사이에 몇 명을 해고했다. 아마존이 몇 명 해고했다. 구글이 지금 또 구조조정 발표했거든요. 근데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지라고 하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직접 총대를 매서 공무원들 해고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가 취임하고 지금 두어 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의 해고 통보가 이어졌다고 해요. 이미 실리콘밸리에 가시면 분위기가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여전히 뭐 구글이나 뭐 잘 나가는 기업들에 종사하는 분들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구글의 밑단에서 일을 하던 기업들 또는 함께 그쪽 빅테크를 서포트하는 작은 기업들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AI가 단순 업무를 대체할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최근에는 보면은 뭐 기획, 작가, 디자이너 같은 이런 창의력을 좀 필요로 하는 직업에도 AI가 이제 많이 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창의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이렇게 대체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이런 그 경제 유튜브를 직접 촬영을 하다 보면 많은 악플이 달려서 뭐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거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되게 재미난 걸 보고 왔는데 그 중국의 대표 기업 알리바바라고 하죠. 네. 알리바바가 인간의 감정을 보고 이거를 추론하는 AI 서비스를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더라고요. 배우가 직접 눈물을 흘리고 배우가 화를 내고 그런 걸 AI가 봐요. 사람처럼 보고 그걸 갖고 데이터로 학습을 해요. 그리고 AI가 같이 분노하고 그 분노한 환경에 따라 AI가 작동을 해요. 어떤 액션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슬픈 거를 보여주면 그 슬픈 인간의 감정을 따라하는 액션이 뒤따르거든요. 이게 지금 뭐 당장 그렇다고 감정을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이른 이야기이긴 한데 인간의 감정까지 흉내내는 AI가 등장했다라는 건 사실상 되게 추상적인 데이터를 넣었을 때도 그거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고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의성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AI에 어떻게 학습을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모든 일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 시대에 머지않아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AGI라고. 그 시대에는 이미 이제 우리 눈앞으로 곧 와 있는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이제 알파고가 등장을 했죠. 바둑을 두는 AI라고 해서 되게 이슈가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이세돌 구단이 AI가 두는 수를 딱 보고 이건 너무 창의적인 수다. 이 수를 어떻게 AI가 뒀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표하셨어요.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 그게 불과 10년 전이란 말이죠.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가 주입이 됐고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추론하는 역량과 그 인프라, 그 자본과 인력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의 창의성을 넘어서는 일들까지도 이젠 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통제하고 인간을 관리하려 들고 나아가서 이거는 잘못된 짓이 같은데 라고 불응하고 저항하고 뭐 영화 AI 다들 보셨을 겁니다. 윌 스미스가 나오는 옛날 영화인데 그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니까 우리 뭐 조심하자, AI를 푸시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라는 게 있죠.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학습자, 학습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 그 기업이 위치하는 국가마다 아마 다른 양상이 저는 펼쳐질 거라고 봐요.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학습을 시켜서 조금 더 AI를 뾰족하게 만드느냐, 이런 싸움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 즉 이제는 그런 AI의 등장, AGI의 등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 AI를 갖는 기업, 이 기업을 관리하는 국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AI를 들여다보느냐. 정말 무서운 상상을 해보자면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을 주도하는 권력자의 생각마다 AI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어요. 뭐 러시아의 AI는 러시아의 정책 이반자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매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이 무섭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국내 같은 경우도 이미 좀 인력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게 확 미국처럼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정책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계속 좀 인력 채용은 감소할 거라고 보시나요? 전체적인 인력의 모수 자체는 저는 줄어들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판교에 있는 게임사 중에 이제 많은 대중분들이 아는 게임사가 한 NC소프트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야구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작년에 취임한 NC소프트 대표님께서 하신 말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직원을 줄이겠다. 그리고 직원을 몇천 명을 줄이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어요. NC소프트가 관계사 포함해서 직원이 한 5, 6천 명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한 1,000여 명 정도를 줄였고요. 또 추가적으로 사람을 줄일 거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NC소프트 다음으로 이제 좀 유명한 게임사 보면 이제 넥슨이라는 게임사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넥슨이 아직 그렇게 사람을 많이 줄이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워낙 큰 회사고 또 매출과 영업이 거의 이제 우리나라 4대 그룹에 범접할 만큼 그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게임사인데 넥슨도 사실상 수익을 보고 이 게임사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보면 중국의 로얄티 수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국내에서 개발해서 얻는 수익보다 해외 로얄티 수익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법인이나 해외 파트너사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좀 이양하는 그런 모습이 요새 좀 올 들어 좀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국내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에 대해서 모두가 좀 퀘스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국내 게임사 중에 최근에 상장해서 굉장히 큰 시총을 갖고 있는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프트업이라는 회사는 앞서 말한 NC소프트, 넥슨에 대비 직원 수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시총은 NC소프트보다 지금 더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 시장의 사이즈, 돈을 벌어주는 크기 이런 것들이 직원 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하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게임사들이 여전히 많은 직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게임사들의 직원은 점점 줄어드는 게 일종의 유행처럼 그렇게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아직 우리가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AI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게 우리는 미국 데이터를 미국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AI 툴들 대부분이 또 미국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고 개인정보 이슈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사실상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넘겨줄 때 그 리스크, 특히 요즘 뭐 IP 유출 이런 이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적극적으로 쓰는 게 부담스러운 환경인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조금씩 개선될 여지가 좀 보이거든요. 최근에 뭐 AI 기본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이 AI를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해서 이미 정치권 안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많은 논의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물밑에서. 그런 거를 보았을 때 AI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활용도, 접근성,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부분까지도 이제는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모두가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창의성을 넘어서는 수준의 디자인을 AI가 만들어내요. 그 결과물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기업들이. 되게 놀라워요, 사실. 이러면 디자이너들은 뭘 먹고 사나? 정말 디자이너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그래픽 디자이너나 컴퓨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직군의 UI, UX 디자이너 분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많은 돈을 버는 직군 중에 하나였는데, 과거보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프롬프트 몇 개만 수정해도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라고 한단 말이죠, AI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기업들 입장에서 이미 열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악플을 다시겠지만 저는 이미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다 그런 수순에 많이 결정하셨어요. 이미 사실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직자 그리고 또 뭐 직장인, 프리랜서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서두에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게 AI는 인간처럼 될 거고요. 인간은 AI처럼 돼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AI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편익을 누리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기술적인 능률적인 부분보다는 마인드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AI에 가깝게 업무 태도를 지녀야만 이제 조직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국가 단위의 어떤 노동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한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되게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기업들의 운용 비용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상 만들어지는 효용 베니핏을 국가가 이걸 또 환수하고 이거를 또 노동의 소외에 다시 재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순환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 고용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직접 이 AI 시대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걸 공부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코딩에 대한 부분, 뭐 코딩학원 엄청 열풍이었잖아요. 네. 초급 개발자가 이제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 진입을 할 텐데 굳이 지금 코딩을 배워야 되는가? 뭐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분명 AI를 다뤄야 되는 일이 있을 거거든요. AI를 다뤄야 되는.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업무든 프로세스의 첫 단계에서의 어떤 사람의 역할은 있을 겁니다. 전반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이런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식으로 AI를 돌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첫 번째 어떤 요즘 브레인에서 시작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 중간에서도 분명히 AI를 다루면서 어떻게 수정해 나아가고 고객들의 어떤 또는 어떤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또 고쳐 나갈지에 대한 중간에 대한 그 꼼꼼함을 필요로 하는 직군이 분명히 각 섹터마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콘텐츠 산업에 머무는 사람이라 뭐 유통이나 물류나 제조나 아니면 반도체나 아니면 뭐 정말 소비재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시장 다양한 업군에서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일하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어떤 걸 배워라라고 말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AI 툴들은 대부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료 서비스로 뭐 한 달에 1-20만 원 뭐 많게는 3에서 50만 원 정도를 쓰면 일단 많은 AI 서비스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유튜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아실 텐데 프롬프트 넣으면 사실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낸 툴들은 이미 많아요. 저희도 사실 안에서 되게 많이 테스트를 해보는데 근데 물론 시간은 똑같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결국 아직은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교함 그리고 소비자들을 분석하고 어떤 트렌드에 맞게 조금씩 바꿔가는 건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AI처럼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빅테크 기업들 행보를 보면은 정말 AI 춘추 전국 시대다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인데요.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앞으로 AI 시대 승자는 어디가 될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현재로서는 빅테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각국에 있는 주요 대기업들 중에서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본의 싸움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AI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 AI를 사용하는 그 와중에서의 거버넌스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각 국가가 어떻게 짜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 다시 돌아가서 네트워킹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지만 사실은 주요 대기업들이 서비스단에서의 비용보다 리스크 테이킹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쏟습니다. 홍보나 언론이나 아니면 뭐 대관이나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 미국은 이미 이런 것들이 합법이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능수능란한 기업들은 AI 시대에서 분명히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결국은 AI로 인해서 파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이게 어떤 노동의 소외를 부른다, 편향됐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인간성을 굉장히 많이 침해한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시대에 접어들면.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기업들이 풀어나갈 것이냐. 그럼 풀어나갈 수 있는 사이즈의 기업들은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테슬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테슬라 차가 많이 안 팔리느냐. 과거보다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하나 여전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특히 완성차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는 사이즈죠.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 테슬라가 갖고 있는 멀티플이 과거보다 많이 무너지는 거는 뭐 오너 리스크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대중들이 생각하는 지점과 주식시장의 흐름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 현재 정치 행보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분들, 테슬라 차를 불태우는 게 테슬라가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슈 때문에 저는 파생된다고 생각하는데 AI도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결국 대중들의 마음을 잘 잡는 대기업들이 AI 시대에서 당연히 앞서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보자면 AI 에이전트라고 하죠. 이제는 정말 많은 AI 에이전트가 등장할 겁니다. 그럼 AI 에이전트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군들, 그리고 AI 에이전트에 대해 사실상 많은 아이디어를 공급할 수 있는 작은 스타트업들, 저는 이제는 인력의 싸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특정 기업의 직원 수가 몇천 명이다. 어떤 산업을 영위해왔다. 직원 수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 AI 등장으로 가장 많이 바뀌게 될 거는 제너럴리스트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PPT 만드는 거, 엑셀 만드는 거, 아니면 특정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어떤 사람은 대회 미팅은 되게 잘해. 사람의 마음은 잘 얻어. 뭐 술도 잘 먹고 잘 놀고 뭐 경주서도 잘 챙기고 뭐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면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이런 페이퍼워크 하는 사람들의 퀄리티는 다 올라갈 거라고 봐요. AI 때문에. 모두가 어느 수준의 결과물, 어느 수준의 보고서, 어느 수준의 아이디어는 이제는 AI가 다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부지런하지 않아도 조금 업무 역량이 떨어져도 AI 덕분에 모두가 정말 괜찮은 직장인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생들 리포트도 요즘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작은 기업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빡시게 일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정말 AI 에이전트를 내놓을 수 있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